우선 자료 요구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교육부 차관님 나오셨나요? 소규모 교육지원청 추진계획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장관 나와 있습니다. 장관님이십니까? 예. 10내열간 센터 건립 추진계획 법은 통과돼 있잖아요. 그에 대해서 추진계획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방금 동료 의원께서 우리 청와대의 막무가내식 집행,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본 의원이 보기에는 현재 청와대가 상당히 죄락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는데 단편 사례를 가지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총리님 혹시 이 부분에서 견해가 계십니까? 예,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것도 전략하고 안 써도 되는 것들에 관해서는 쓰지 않는 이런 원칙 하에서 상당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오찬 비용 관해서는 저도 다른 자료하고 비교한 자료가 없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만 단편 사례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러한 대통령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끌어내리기식 그런 주장들은 좀 이런 예결위에서는 적합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교육부 우리 차관님, 네. 예, 우리 2016년 7월 기준으로 교육청에서 누리 예산 편성 현황이 얼마나 됩니까? 전체 누리 예산 총 소요가 4조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편성되어 있는 것은 2조 9천이 조금 넘습니다. 72%가 집행이 됐다고 들었네요. 예. 이번에 얼마 편성되죠? 추경에서? 추경에서 1조 9,300이 추경에 세입 증액 추경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별도 예산 아니고 이 지방재정교부금으로 쓰실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방교육청에서 돈이 모자란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방채를 교육채를 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지방채 나중에 낸 다음에 원리금 상환 누가 합니까? 원리금 상환도 계획에 따라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계획에 따라서 갚습니다. 지자체 이 교육지원청에 별도 부담이 있습니까? 별도 부담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에 전체 계획 안에서 담아서 그렇게 배분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선 이번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1조 9천억이 나가서 모자라는 부분 충당을 하고 또 안 되면 지방채로 쓰고 그 이후에 별도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부세율 증액이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방채 제도 자체가 전체적으로 교육재정이 움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큰 요인은 실제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국세의 20.27%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경기 변동에 따라서 수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를 보존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통해서 몇 년간 한시적인 부분들을 채우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방채를 발행한다 하니까 또 다른 교육지원청의 부담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좀 홍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이것이 교육청의 재정 문제인지 과연 본 의원이 보기에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걸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연 공약에 대한 평가 부분은 별도로 청와대에서 다 할 것이고 다 하겠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 문제와 이런 정치적 이용 부분은 명확하게 구분해서 설명을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재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일단은 미시적으로 실제로 교육청별로
가용 재원이 있는가를 분석해서 저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저희가 각 교육청의 재정 담당자들을 불러서 확인을 하면서 미시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고요. 거시적으로 여러 가지 지방채 문제를 말씀하시지만 원래 약속되었던, 원래 예측되었던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의 증가분이 발생하지 않아서 그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지방채를 그동안에 3.9조, 6.1조, 3.9조 이렇게 지난 3년간 발행을 해서 그것을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집안 살림을 하다가 재원이 만약에 부족하면 임시적으로 은행 차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에 지방교육재정 소요보다 수입이 작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방채로 메웠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갚아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만약에 갚아지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국회에서 논의하는 것처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율 자체를 조정하는 게 그때 가서 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반 공기업이나 지자체의 지방채하고는 다르다는 겁니다. 결국은 국가가 나중에 부담을 한다는 것에 있어서는 교육채는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홍보가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교육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받는 것은 원래 우리 내국세 20.27%만 받으니까 그건 원래 내 돈이고 조금이라도 추가되는 부분은 별도 예산을 편성해달라. 이것은 맞지 않는다. 왜냐? 우선 자기가 쓸 수 있는 가용재원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감사원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두 군데를 제외하고는 가용재원이 있다. 이렇게 이미 밝힌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지원청의 이런 이 당국은 지방교육청 당국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고 먼저 순리대로 이 순서에 맞춰서 재원 확보 여부를 검토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본의원이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감사원 감사 이제 공익감사 청구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감사 요구 내용 자체는 재정 여력이 있는가라는 부분이었고 실제로 인천, 광주의 두 교육청을 제외하고 나머지 가용한 재원들을 가지고 실제로 어린이집 누리과정까지 포함해서 전체 편성이 가능하다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상당히 전문적으로 그리고 객관적으로 감사를 했던 사안이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편성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의무 지출로 시행령에 돼 있는 부분이 맞는가. 그 부분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을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지원하는 게 가능한가. 이런 법적 검토를 외부의 법률 전문가를 통해서 검토를 했고 그 법적으로도 의무지출 경비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어린이집으로 볼 수 있어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법상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하였습니다. 네. 본 의원이 보기에도 명확합니다. 유아교육법에 3세 이상, 5세 이하 유아고 그들을 교육 대상으로 보는 건 맞죠? 예, 맞습니다. 제가 우려하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단순히 재정의 문제, 교육 재정의 문제가 아니라 자꾸 어떤 대통령의 공약과 관련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이러한 부분들은 현재 지방교육 당국이 해야 될 책임 있는 행동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순리대로 도저히 안 된다. 지방채까지 발행을 해. 지방채도 또 나중에 결국 국가가 다 부담을 하는데 그 다음에 논의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질의를, 예, 말씀하세요. 예, 저희도 적극 동의 드리고요. 전체적으로 이 누리과정이라는 것을 교육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에서 동의하지 않는 분들은 없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생애 출발선상에 있어서 기회를 공평하게 주고 그리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필요한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 전체가 동의하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교육적으로 이견이 없는 부분이고요. 재정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견이 있지만 저희가 미시적으로 그리고 거시적으로 그리고 저희가 아니라 실제로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재정 여력이 있다는 그러한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몇 가지 논란을 제기를 하지만 감사원 감사에서 나온 것처럼 법적으로도 이렇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 편성해야 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교육적으로 재정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큰 문제가 없는데 자꾸 문제가 제기되는 것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인 부분이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도 잘하고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가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부 차관님 나오셨습니까? 네. 전기세 누진세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1단계 구간 100kW 이하로 쓰는 분들이 얼마나 되신지 아십니까? 전체 기초수급자의 한 1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대부분이 기초생활수급자 중에 분들이 어느 단계에 속하고 있는지는 아십니까? 조금 더 윗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37%가 3단계 요금입니다. 3단계 요금.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5배 소득을 가진 고소득층 4인 가구는 오히려 158원으로 최저생계비 이하 5인 가구에 비해서 더 돈을 덜 내고 있습니다. 고소득층에 있는 분들은 사무실도 있고 밖에 나가서 골프도 치고 에어컨이 있는 시설에서 살다가 집에 들어옵니다. 특히 장애인 같은 분들은 하루 종일 집에 있고요. 저소득층들은 취업이 안 돼서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이 전기세 누진세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고소득자에게 더 많이 부과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이 부분에 대해서 틀리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말씀대로 사실 이 주택용 누진제가 그동안 11.7배라고 하는 징벌적 측면만 많이 부각되었는데 사실은 1단계부터 6단계 중에 4단계 이하는 원가 이하로 지금 공급이 되고 있고요. 사실 이렇게 11.7배가 된 가장 큰 이유가 1단계, 2단계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좀 싸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계 지금 1kW당 60원 공급하는 나라는 저희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2단계를 너무 저렴하게 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배수가 일어났고요. 앞으로 저희가 저소득층에 대해서 좀 더 지원을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지원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더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부에서는 항상 공급자 중심의 얘기, 원가 얘기만 많이 하시는데요.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74년 도입할 때는 에어컨 보급률 3%에서 지금 78%입니다. 지금 에어컨이 현대판 굴비라고 불러요. 모셔놓고 있습니다. 저도 중산층인데 계속 틀어놓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복지로 봐야 되고 기본권으로 봐야 됩니다. 자꾸 원가 얘기하시면 어떤 경우에는 국민에 대해서 협박도 합니다. 이거 누진세 11.7%, 11.7배로 5배로 낮추면 100kW 이하에 계신 분들 원가가 올라간다. 더 부과하겠다. 이게 협박입니다. 그건 안 되고요. 손해를 좀 보면 어떻습니까? 전 세계에서 제일 싸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교통요금도 전 세계 3분의 1입니다. 우리 버스 공영지 하고 있습니다. 1,000원인 나라 없습니다. 1,200원인 나라. 원가 얘기하시면 안 되고 기본권 이를 중심으로 해서 검토가 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그렇게 해서 원가가 해서 자꾸 손해를 보면 그때는 조직의 한전의 구조조정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지. 자꾸 원가 얘기하면은 도저히 수긍을 안 한다. 여야가 따로 없습니다. 이 부분은 틀림없이 개선이 돼야 되고 2년 전에 개선하기로 해놓고 그대로입니다. 반드시 개선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장관님. 네, 고용부 장관입니다. 서울시의 청년수당. 네네. 지금 직권 취소했잖아요. 예, 그렇게 알고. 거기서 소송 낸다고 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말씀을 잘 못 들었습니다. 가처분 소송을 서울시가 내겠다. 직권 취소한 부분에 대해서. 그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그 사전 협의 그 부분은 복지부에서 진행을 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취업 과정에 저희 청년들에게 1년에 한 19만 명, 넓게 보면 한 30만 명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면접 비용을 지원하는 문제하고 때문에 청년시하고 이렇게 청년수당과 비교가 되고 있고요. 저희 정부나 자치단체가 가장 먼저 청년들에게 해야 될 일이 일할
능력을 키워주는 직업 훈련을 하거나 또 취업을 직접 알선해주는 기능을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서울시하고 그 수당 주는 문제에 이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복지부 업무 알고 있고요. 네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취업 성공 패키지 예. 발표하셨잖아요. 네네. 청년 수당은 직권 취소하고 이거는 또 새로운 걸 냈다. 어떤 예. 분들은 새로운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 취업 패키지, 취업 성공 패키지 네네. 언제 시작했습니까? 청년 취업 성공 패키지 자체는 12년부터 했기 때문에 지금 5, 6년 동안 꾸준히 다듬어 오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 잠깐 말씀을 올리면 우리 취업이 어려운 청년들에게 처음에 한 1, 2개월 동안 아주 집중적인 개별 면담을 통해서 앞으로 취업 그 경로를 설계를 하고 그 경우에는 한 20만 원 정도 그 점심값하고 차비를 줍니다. 그리고 이제 집중적으로 본인이 가고 싶은 분야에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훈련을 시킵니다. 주로. 그리고 또 그 경우 인턴도 하게 하고요. 그래서 그 과정들 기간 동안에는 역시 한 30만 원, 40만 원 정도 수당을 주면서 식사를 하고 교통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계에 저희가 이제 그런 과정이 끝나면 직접 특히 중소 중견기업의 취업 알선을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진로 지도와 훈련과 취업 알선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생활 수준에 따라서 이제 취업이 되기까지 마지막 집중적인 취업 알선 기간이 2, 3개월 걸리는데 그때는 아무런 지원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좀 어려움을 면접 보러 오는데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국가가 예산을 집행할 때는 그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소득 기준에 따라 달리하기가 어려워서 그 부분을 정부 예산이 아닌 우리 청년희망재단의 기금으로 민간 기금으로 협업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번에 결정된 게 아니고 작년에 9.15 노사정 대타협 이후에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희망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희망재단을 만든 뒤에 이 희망재단의 기금을 운영하는 방향을 밝히면서 희망재단과 정부가 우리 청년들이 세계를 무대로 가장 창조적인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청년으로도 발전되게 하고 그리고 또 가장 취업이나 창업을 해가는데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에도 도움을 주자 이렇게 투트랙에 가자라고 방향을 정해서 그 59억의 청년 희망체험이란 희망재단의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번에 그러면 정부가 지원하는 것 외에 마지막 단계 취업하는 면접 과정에 애로를 겪고 있다고 그러니 민간 기금인 우리가 그걸 그러면 도와주겠다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반면 서울시의 경우는 예산을 가지고 취업활동과 상관없이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돼 있어서 근간적으로 정부 예산을 가지고 하느냐 민간 지원이나 차이가 있고요. 두 번째 저희가 이제 가장 고용복지 차원에서 그 고용의 시각에서 보면 청년들이 일자리로 빨리 가도록 지원을 하는 거냐 아니면 멈춰서 있게 하는 거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유럽에서도 과거에 청년 실업수당, 청년 실업부조를 하다가 이것들이 청년의 취업에 오히려 취업하는 데 도움이 되지 못한다. 취업기간이 오히려 더 늘어나는 그 부정적 효과도 있다라고 그래서 전부 그 EU의 청년 개런티나 또는 OECD의 각국에 대한 청년 그 사업에 대한 권고사항을 할 때 반드시 청년들에 대해서 국가가 취업 지원과 직업 훈련, 적극적 고용 조치를 하고 청년들이 이게 따르게 한 전제하에 그 기간 동안 필요한 비용을 일부 지원하도록 하는 상호 의무를 하고 있는데 이번 서울시 청년수당의 경우는 비록 시범 사업이라 할지라도 그런 어떤 적극적인 취업 알선 기능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역시 유럽이 초창기에 경험했던 그런 우려가 있어 보이고 그 문제가 저희들이 가장 크다고 보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모태인 취업 알선과 훈련 기능이 있느냐 없느냐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희 쪽은 가장 대표적인 사업인 취업 성공 패키지 사업은 대부분이 저희들이 중견 중소기업의 취업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만 해도 19만 명이 취업 성공 패키지 수료를 해서 중소 중견기업에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단순히 자기 계획 중심으로 하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우리 청년들이 가고자 하고 자꾸 그쪽으로 우리 청년들이 준비생들이 몰려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 청년 문제를 푸는데 문제가 되는 공무원, 교사, 경찰 쪽으로 전부 이렇게 흘러가는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우리 미래를 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저희들이 서울시 쪽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서울시 쪽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수당을 주고 안 주고 6,000명 신청자가 있다고 하니 그 리스트를 갖다 놓고 거기 이제 빅데이터 서울시 분석에 의하면 자격을 취득을 하겠다는 사람, 뭐 학원을 다닌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 그 개개인에게 우리가 상담을 하다 보면 국가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커버할 영역이 굉장히 많을 거다.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개별적으로 그런 저희 제의에 대해서는 일체 응하지를 않으면서 자꾸 언론에 대고 이렇게 하는 거는 매우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발표를 할 때 제가 그랬습니다. 다른 자치단체, 인턴을 더 늘려자, 다른 의원님 질문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인턴을, 직업체험 인턴을 하고 싶어서도 국가가 지원하는 40만 원은 가능하나 대학이나 고등학교에서 지원해주는 돈이 없어서 못하는 학교들도 있으니 그런데 그런 다른 자치단체는 예산이 있으면 거기에 써서 인턴을 늘려주는 사업들도 있다. 그래서 서울시와 우리 중앙정부와 힘을 합쳐서 서울시 시장께서도 서울시의 일자리를 제대로 못 가진 우리 청년들이 50만 명이 이루고 있다고 그러니 그 부분의 사업을 넓히고 또 서울시가 얘기하는 청년수당과 같은 그런 성격의 것은 희망재단에 맡겨서 이렇게 중앙자치단체 희망재단이 협업체제를 갖추자 그렇게 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직 응답이 없어서 또 저희들도 좀 설득을 해 가려고 하고 있고요. 더욱이 이제 다른 광역시도의 경우는 저희하고 고용복지 프로센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당 문제뿐만이 아니고 청년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업을 통해서 취업 지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서울시하고는 그게 아직 성사가 안 됐습니다. 그런 부분도 서울시를 끌어내려서 고용복지 프로센터 서울 광역형을 빨리 저희들이 설립을 해서 서울에 있는 청년들에게 국가와 자치단체가 협업한 융합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많은 국민들이 취업성공 패키지가 박원순 시장을 따로 했다. 처음 실시했다. 이렇게까지 잘못 알고 있고 그리고 서울시 박원순 시장이 하는 건 왜 안 되고 정부가 하는 건 되느냐. 뭐 이렇게까지 알고 있습니다. 내용도 잘못 알고 있고 이것이 출발한 것도 시기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러한 현재 서울시의 청년수당 방식은 취업을 알선하고 취업을 촉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실업인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취업 계획서만 내면 돈을 주는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 하고 있는 패키지 사업에 비해서 효과성이 떨어진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번에 발표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언론을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어요. 왜 하필 이때 했느냐 발표를.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내용에 대한 충분한 홍보도 없었다. 직권 취소하자마자 이런 새로운 어떤 발표를 하게 된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어떤 다른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장관님? 그 부분은 저희가 정치하게 청년희망재단하고 또 저희가 취업성공 패키지 연결 사업으로 청년희망재단이 하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세심하고 정치하게 또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이렇게 단계적으로 좀 했으면 하는 저희 내부적인 어떤 그 준비에 대한 자성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출발점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작년에 희망재단 만들 때 가장 어려운 게 거기 기금을 낸 분들 중에는 구두 수선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국민의 12만 명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주 사업은 어려운 청년들을 도와주는 게 맞다라고 출발하고 있기 때문에 출발은 거기에서 했고 예산에 반영을 했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 이사들 간에도 여러 번 얘기가 있었고 또 청년들의 희망재단에서 의견을 들어서 최종적으로 설정해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교육부 차관님. 네. 지금 충청북도 학교 운영회의장 협의회에서 이 자료 잠깐 보시죠. 네. 건의서를 가져왔습니다. 네. 제 지역구 제천단양의 얘기만이 아니고 여기 9개 시군이 다 교육지원청 폐지를 반대한다. 이거는 단순히 농어촌공사나 한전의 지사 하나 없애는 게 아니고 교육청이 없어지는 겁니다. 여기에 25개가 없어집니다. 교육장이 없어집니다. 말 그대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서명을 하고 저한테도 여러 번 찾아왔고 유성엽 위원장한테도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교육부는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5일 날 제가 부총리님께 질의를 했습니다. 속기록입니다.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의견을 들어서 결과를 도출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관님이 속기록에 남겨놨어요. 그 이후에 담당 국장 한 번도 안 왔습니다. 설명 왜 안 하십니까?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보고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이후에 반드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달이 넘었습니다. 네. 국민의 대표한테 공개적으로 속기록에 보고한다고 해놓고 보고를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추진할 때 반드시 협의해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자율적인 부분들, 그리고 충분히 주민 의견 수렴을 하고요. 검토를 하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와 관련해서 그 해당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는 기회에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이 교육지원청 자체를 이렇게 3,000명, 학생 수 3,000명 이하의 경우에 이제 좀 통폐합을 하겠다는 취지 자체는 실제로 너무 그쪽 교육지원청 자체가 소규모로 운영될 수밖에 없으면서 실제로 최근에 여러 가지 교육개혁하는 부분들, 예를 들어서 자유학기제나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학교, 단위학교에 지원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것을 좀 인근 지역에 있는 것을 좀 통합을 해서 좀 더 규모가 있으면서 차관님, 보다 똑같은 얘기 저한테 하시려면 전 들을 수 없고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 공부를 아주 잘하지 못해서 교육장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단양군의 교육장상이 없어집니다. 센터장상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분들의 교육 자체와 관련된 열망 반드시 더 수렴하세요. 저한테 보고 안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를 제기하겠습니다. 계속.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복지부 장관님이 네. 우리나라 암 질환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는데요. 지금 심뇌혈관 센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간신히 법이 통과돼서 우리나라 사망자의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게 심뇌혈관입니다. 네. 골든타임 3시간 이내에 도착하지 않으면 예. 뇌하고 심장하고 다릅니다만 심장 부분 1시간 이내에 도착해야 돼요. 네. 뇌는 3시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사각지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없는 지역이 제가 보기에는 통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있다. 국립대 의대를 중심으로 지원하는 부분은 지금부터 제고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존의 지역에도 종합병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 심뇌혈관 센터를 한 60억 정도 들이면 된다는데 그걸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지 저는 이 심뇌혈관의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신경을 써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핵 환자에 대해서도 요즘 신문 기사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결핵 환자가 우리나라가 OECD 기준으로 10만 명당 86명입니다. 아시죠? 네. 미국 3명입니다. 유전자 문제가 생각해서 다른 데 찾아봤더니 일본 18명입니다. 86명이 우리 결핵 환자는 제가 옛날 고시 공부하다가 저는 뭐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는 정도로 환경에 처해 있지 않았는데 고시원에서 6개월 있다가 제가 폐결핵에 걸렸습니다. 6개월 약 먹었더니 나았어요. 그냥 기침 나서 갔더니 지금 이 집단 시설 속에서 저는 뭐 특별히 위생 문제가 없었는데도 누구한테 전염되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중산층도 걸리는데 지금 간호원으로부터 또 유치원으로부터 집단시설에 있는 종사자로부터 감염되는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이 예산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어요. 보건소 예산 120억 가지고 가능합니까? 제가 추산해봤더니 1인당 5만 명 했을 때 700억 이상 들어갑니다. 3년에 걸쳐서 나눠서 쓰셔야 돼요. 결핵 환자 86명에서 10명대, 20명대로 줄여야 됩니다. 가장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발견했습니다. 사진 하나 찍으면 돼요. 엑스레이. 근데 그 사람들 자기 동네 가서 안 찍습니다. 이거 80명대에서 20명으로 줄이지 않으면 무고한 목숨들 다 사라져갑니다.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예, 먼저 그 심뇌혈관 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전국 의료 지도를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국립대학병원보다는 의료 취약 지역 또 지역 의료 접근성을 기준으로 해서 앞으로 추가 지정 때
고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결핵 검진 이건 뭐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아주 매우 우리나라 심각한 상황입니다. 또 우리는 이북과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북이 또 무슨 통일이 될 때는 더 큰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데요. 이게 저희가 결핵 예방법이 올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8월 달에 시행이 되느라고 작년에는 이거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책정을 못해서 올해 이제 결핵 예방법이 개정이 됐기 때문에 집단시설 종사자에 대해서 잠복결핵 진단을 하는 것이 의무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재정당국하고 예산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필요한 경우에는 지금 말씀도 주셨지만은 지자체 보조사업 중에서 지자체에서 하는 검진 사업이 한 22억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는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잠복결핵에 대한 이러한 검사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폐결핵 환자 출신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진 한 번만 지금 바로 발견할 수 있고요. 네. 요즘 운동 이상은 금방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715억을 제가 알고 있는데 한 번에 못하면 3년에 나오셔도 집단 시설에 근무하시는 분들부터 반드시 해야 된다. 우리 부총리님 마지막으로 제가 마이크 꺼졌지만 이거 꼭 반영해 주셔야 됩니다. 결핵, 예, 복지부하고 예, 논의하겠습니다. 요즘은 잠복결핵은 엑스레이보다도 피검사하는 게 있습니다. 피검사가 아주 정확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우리가 올해 결핵 안심국가를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른 결핵 퇴치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